이번 시간에는 평가문항의 제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평가문항 제작의 기본인 파트와 그 다음에 평가문항 제작의 실제라는 두 개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에서는 교육학적인 문제를 다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에서는 문항을 제작하는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평가 도구의 질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데요. 우리가 교육학에서 보면은 평가 도구의 그 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도, 신뢰도, 그다음에 이제 객관도, 실용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우선 타당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평가 도구가 측정하려는 것을 어느 정도 측정하고 있는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의 진실성 혹은 검사의 정직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측정하려고 목적한 것을 제대로 측정했는가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만일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퀵 서비스 배달원을 모집하는데 그 모집 광고에 시험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을 보겠다고 만약에 이제 냈다고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퀵 서비스 배달원에 그 필요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과 그다음에 주소를 잘 찾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죠. 이런 퀵 서비스 배달원을 모집하는데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본다고 하면 이것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필요한 능력을 제대로 측정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타당도는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신뢰도를 보면은요, 측정하고 있는 정도의 일관성이 있는지, 즉 측정의 오차가 얼마나 적은가의 정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항상성, 신뢰성인데 항상 일정하다는 거, 신뢰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일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일관성. 이 신뢰도는 다른 말로 하면은 언제 어디서 측정을 하든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보면 한 학급에서 누가 공부를 잘하고 누가 공부를 못하는지는 대충 그 정해진 등수가 있죠. 중간 정도의 학생이라면 어떤 시험에서든지 중간 정도의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만일 이게 급작스럽게 성적이 확 오르거나 내려간다면 컨닝을 의심받게 되고 그 시험 성적은 믿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신뢰도가 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신뢰도 종류에 보면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있는데 일정한 기간을 두고 동일한 검사를 실시하는 거죠. 그 값이 비슷하게 나오면 그 검사의 신뢰도는 상당히 높은 겁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내 연인이 나를 좋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나를 좋아해? 라는 질문을 던지고 한 달이나 혹은 3개월 또는 길게 6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형 검사 신뢰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동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동형. 자, 형태가 같은 건데 한 검사지와 이 내용도 똑같고 난이도도 같지만 그 질문하는 문항을 조금 바꾼 새로운 검사지로 한 번 더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겁니다. 즉 이전 질문과 내용은 똑같지만 표현 형태를 달리하는 거죠. 만일 연인에게 질문한다면 전에 그에게 나를 좋아해? 라고 물었다면 이번에는 내가 아직도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내용은 같지만
형태를 조금 달리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 형태만 달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동형검사 신뢰도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반분 신뢰도라는 거죠. 반분. 반분이라는 것은 반으로 나눠서 한다는 겁니다. 한 검사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실시한 다음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나머지 절반을 갖고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이것을 바로 뭐냐면 반분 신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관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 여러 채점자가 어느 정도 일치된 평가를 내리는가의 정도. 결국 뭐냐 하면 누가 봐도 같은 평가를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객관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채점자 신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용도는 한 개의 평가 도구를 시간과 노력을 적게 들이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의 정도. 즉 우리가 이제 문항을 하나 만들다 보면 그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간과 노력을 적게 들이고도 쉽게 문항을 만들었다면 실용도가 있다고 이제 높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를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종류를 4가지는 암기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요 타신객실이라고 앞에 글자만 외워 놓으시면 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타신객실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이제 학습평가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그 참조 준거에 따른 분류를 나눠보면은요, 이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상대평가를 규준지향평가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 절대평가는 준거지향평가라고 하기도 하고요. 제가 좀 상당히 많이 헷갈렸던 건데, 저도 이것을 많이 암기를 했었습니다. 규준지향이다 그러면 상대평가라는 그 용어를 알고 있었는데, 막상 어디 그 시험에 닥들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강의 중에 이런 게 나오면은 순간적으로 헷갈려 가지고 혼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외웠느냐 하면은 우리 집안에 제 이름이 김형목인데 저는 가운데가 형자 돌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김형욱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그 김재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그 김재규라는 사람이 그 우리 종친회장을 했는데 그 규자 돌림입니다. 뒤에가. 그래서 우리 집안에 보면 그 상규라는 이름을 가진 조카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 상규라는 이름을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이 상규라는 이름을 외워가지고 앞에 이 상자가 나오면은 규준지향이다. 이렇게 요거만 외워놨습니다. 그리고 절대평가는 그냥 준거지향이라고 나중에 이제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모르니까 그 상규라고 외워놓으시면 아마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암기를 해놓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상대평가, 절대평가는 아실 겁니다. 상대평가는 전체에서 서열을 나열하는 거고요. 절대평가는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은 다 합격하는 거죠. 자, 그래서 평가 기준을 보면은요, 상대평가는 상대적으로 순위를 매기는 거고, 절대평가는 교육 목표를 달성했는지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관은, 상대평가는 선발적 교육관이죠. 선발하기 위해서 등수를 매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절대평가는 발달적 교육관입니다. 발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는 거. 그 다음에 지향분포는 이제 상대평가는 정상분포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평가는 이제 부적편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상대평가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 되죠. 이렇게. 그런데 부적편포는 축이 한쪽으로다가 이게 쏠려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일정 범위 내에 들어가면은 이제 모두 합격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절대평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도구를 보면은요, 상대평가는 신뢰도가 우선입니다. 신뢰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석차를 내는 거기 때문에. 절대평가는 타당도, 내가 이 학생들이 배운 것을 정확히 측정을 했는지, 그래서 학생들이 모두 소화를 했는지 이제 이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 관점은 상대평가는 개인차 변별,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을 구분하는 거고요. 채점의 객관성,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차이가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엄밀한 측정, 이것이 요구되는 겁니다. 반면에 절대평가는 수업 목표의 명료화, 즉 이번 시간의 수업 목표, 즉 이번 시간에 수업을 하면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즉 이해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기본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타당도를 강조합니다. 타당도, 위에서 나왔던 것처럼 잴 것을 충분히 쟀는지, 성취 기준, 어느 정도까지 성취해야만 이것을 인정할지, 그죠? 기준을 설정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용도를 보면은요, 상대평가는 이제 선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절대평가는 자격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고시니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정한 기준만 넘어가면 모두 합격이 되는 거죠. 네, 평가 유형은 이 상대평가는 이제 총괄평가나 선발고사에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평가는 수행평가나 형성평가에 이용이 됩니다. 자, 이제 준거나 규준 참조평가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준거 참조평가와 규준 참조평가가 있는데요. 준거는 절대평가고 밑에 규준은 상대평가죠. 그래서 이 성취 확인 요소와 인간에 대한 평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 절대평가는 교육 목표의 달성 정도, 즉 모든 학생이 목표의 90% 이상이나 100%에 도달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그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규준평가는요, 비교 집단에 비춘 학생의 성취 결과, 즉 아무리 90% 성취했다 하더라도 서열로는 하위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점수가 나온다고 해도 서열을 가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상대평가라. 다음에 이제 인간에 대한 평가 보면은, 절대평가는 선택한 목표의 성취 수준 및 그 질에 의해서 인간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학습 시간과 학습 조건을 제공하면 완전 학습에 도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보는 거죠. 반면에 그 규준 평가는, 상대평가는 인간은 생물학적 유기체이므로 그 각각 지닌 선행 변수에 의해서 성공이 결정된다. 즉 진화론에 입각해서 하는 건데요. 학생들 간에는 서로 현저한 개인차가 존재하고 교육의 힘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서열화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준거 참조 평가와 규준 참조 평가의 그 특징을 알아두시고요. 특히 준거 참조 평가는 절대평가, 그 다음에 규준 참조 평가는 상대평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교수 학습 진행에 따른 평가인데요. 자, 평가의 종류를 보면은 이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가 있습니다. 우선 개념을 보면은요, 진단평가는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의 수준이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형성평가는 수업을 하는 도중에 학생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형성평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괄평가는 모든 교수 학습 활동을 종료한 다음에 학업 성취를 얼마나 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주로 이제 중간 기말고사 정도가 여기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을 보면은요, 진단평가는 적절한 교수법을 투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즉 수업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학생들의 상태를 파악한 다음에 내가 이런 교수법을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것을 이제 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형성평가는
수업 중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수업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해 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수 학습 방법을 개선하고요. 만일 이게 아니다 싶으면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총괄평가는 교육 목표를 달성했는지 점검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프로그램 선택을 결정하고요. 교육의 책무성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기능을 보면은요. 진단평가는 학습 전에 성취 기준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 방법 특성에 따라서 학생을 분류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학습 곤란의 원인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형성평가는 학습 단위와 관련한 학생의 발달 정도를 학생과 교사에게 피드백하는 겁니다. 수업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피드백을 하는 거죠. 학습 단위의 구조에 따라서 오류를 확인하고 교정을 합니다. 교수 방법에 대안을 제시하고요. 이게 수업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혹은 방법을 달리하면 더 좋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총괄평가는 학습 단위, 학기 말에 학생 성적의 판정 및 자격을 부여합니다. 검사 도구는 뭐를 하냐면 보통 그 진단평가에서는 관찰 및 체크리스트, 즉 체크리스트를 나눠주고 학생들한테 체크해라 해서 걷어서 이제 볼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관찰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형성평가는 미리 그 교수 학습 지도안 만들 때 그 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죠. 그래서 학습 목표에 적절하게 고안된 형성평가 도구를 사용하고요. 총괄평가는 이제 총괄평가 도구를 사용합니다. 평가 주체는 어디냐면 진단평가는 교사가 주체가 되는데 간혹 교육평가 전문가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형성평가는 수업 중에 하는 거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 외에는 개입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형성평가는 수업을 하는 교사와 학생들이 주체가 됩니다. 그럼 이제 총괄평가는 교사, 교육 내용 전문가가 주체가 되고요. 진단평가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문항 난이도는 대부분 쉽고 평이한 문항이고요. 진단평가가. 형성평가는 미리 구체화할 수 없다. 수업을 해가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구체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괄평가는 쉬운 문항부터 어려운 문항까지 다양하게 구성하라. 즉 변별도를 이제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점수 보고 방법은 이제 진단평가는 이제 개인 프로파일로 하고요. 형성평가는 학습 위기에 포함된 각 과제에 대한 개인 점수의 그 유형을 가지고 합니다. 총괄평가는 이제 목표에 비추어 본 총점이나 또는 이제 하위 점수 가지고 하고요. 자, 다음에 이제 문항 유형에 따른 분류를 보시면요. 자, 시험 문제가 객관형과 이렇게 주관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객관형은요. 진위형, OX입니다. 참 진짜, 거짓 D자. OX 문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배합형, 섞어 놓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선다형, 여러 개 중에서 하나 뽑아내는 것. 그다음에 완결형, 완성형에서 문장을 채워 넣는 거죠. 그다음에 단답형,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하나로 다 이렇게 딱 해놓는 것. 이것까지가 이제 객관형이고요. 주관형은 서술형 및 논술형, 즉 논문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합형에는요. 단순 배합, 복합 배합, 분류 배합, 관계 분석, 관계 분류형, 공변 관계형이 있는데 그 자세한 것은 이제 교육학에 나오니까 한번 시간이 되실 때 교육학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선다형은 최선다, 정답형, 다답형, 합답형, 불완전 문장형, 부정형이 있는데 뒤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답형은 단구적 단답형이냐, 서술형 단답형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문형에서는
응답 제한, 몇 자 이내로 쓰시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응답 자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응답 제한에서는 분량 제한, 내용 범위 제한, 서술 양식 제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답 자유 논문형은요, 단독 과제형과 자료 제시형이 있는데, 보통 읽기 능력형, 교과 관련 능력형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그 배합형과 선다형을 선택형이라 하고요. 그 밑에 것을 이제 서답형이라고 하는데, 서답형이라는 건 어떤 글로 써서 이제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완결 요거 두 개가 가로 채우기나 혹은 단답형으로 하는 것이 형태로 보면 객관형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이제 선택형과 서답형으로 보면 서답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객관형, 주관형으로 나뉠 때는 객관형에 들어가고요. 선택형과 서답형으로 나눌 때는 서답형으로 들어갑니다. 자, 다음에 이제 문항 유형에 따른 분류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진위형, OX 문제라 그러죠. 배합형은 지시문에 따라 서로 관계되는 번호를 연결하도록 하는 문항 형식. 자, 동물의 임신 부화 기간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번호를 괄호 안에 써 넣어라. 소, 돼지, 말, 닭. 자, 이것은 이제 농업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농업을 배웠는데 농업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배합형이고요. 그다음에 최선다형이라는 것은 정답의 정도가 가장 큰 것을 선택하는 문장입니다. 답이 맞긴 전부 맞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근접하게 맞는 것을 골라내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요. 여기서 늘 쓰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가장이라는 것을 씁니다. 가장. 차이는 다 똑같이 차이가 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차이를 가장 많이 내는 거, 하나를 고르는 거. 그래서 이것을 선다형 중에서도 최선다형. 한자로 이제 최자를 여기다가 쓰는 거죠. 그 다음 정답형은 한 개만 딱 골라내는 것을 정답형이라고 그러죠. 자, 불름의 정의적 영역 중 최상위인 것은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감반가 조인이라 해서 감수, 반응, 가치화, 조직화, 인격화. 이렇게 해서 하나만 딱 골라내는 것을 정답형이고요. 다답형, 많을 따자죠. 여러 개. 답지에 분명한 정답이 여러 개 있는 문항을 다답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서양교육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하면 여기 모두가 들어갔기 때문에 모두. 자, 모두가 들어가면은 답이 여러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는 보기를 이용해서 문항을 제작합니다. 자, 다음에 합답형. 여러 개 답지 중에서 여러 개가 합해서 정답을 이루는 것을 합답형이라 합니다. 실존 철학과 관계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도 모두가 들어갔는데 앞에 것과 비슷한데 이것도 여기 합답형도 보기를 이용해서 문항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시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불완전 문장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두, 즉 물음이 불완전 문장으로 되어 있어 답지를 쓰면 완전한 문장이 되는 문항. 즉 교수 학습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실시하는 평가를 무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이것을 불완전 문장형이고요. 이제 부정형, 부정 발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가 이제 틀린 것이고 나머지가 다 맞는 거죠. 그래서 플랜더즈의 언어 상호작용 분석 중 교사의 지시적 발언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아는 것. 자, 이렇게 여기 4개 중에서 3개는 맞고 틀린 것이 하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을 이제 부정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평가 문항 제작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블룸의 인지적 행동 목표 분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6가지가 있습니다. 즉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즉 지리적 분종평이라고 외워놓으시면 좋은데요. 지식은 그 인지나 재생에 의하여 아이디어나 자료 또는 현상을 기억해내는 행동. 즉 다른 말로 하면 암기했다가 이렇게 기억해내는 거. 이것을 지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해는요.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 추론해서 이용할 수 있는 능력.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해가 나오면 꼭 따라 나오는 것이 뭐냐면 번해추라 그런다. 번해추. 자, 번역. 번역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번역이라고 합니다. 해석이라는 것은 이제 의미를 파악하는 거고요. 추론이라는 것을 이제 추정하는 것을 추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 번해추라는 요거 번해추 요거를 꼭 요것도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이라는 것은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태에 사용하는 능력, 이것을 적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에 나오는 분석은 뭐냐면 분석. 자, 여기서 분석의 분자는 한자에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료를 그 작은 단위로다가 쪼갤 수 있는 거. 그래서 부분 간의 관계를 갖다가 이제 발견해내는 것을 분석이라고 하고요. 종합은 그 거꾸로 여러 개의 그 요소를 갖다가 하나로 묶어보는 겁니다. 분석과 종합은 서로 좀 다르죠. 분석은 쪼개는 거, 종합은 묶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평가는 자료나 방법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번해추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이제 블룸의 인지적 행동 목표 분류가 그 지리적 분종평이라 해서요. 여기 지식, 그 다음에 이해, 적용, 분석, 그 다음에 종합, 평가 이렇게 쓰는데 실제 문항을 제작할 때 쓰는 것은 딱 3개입니다. 그 3개가 뭐냐면 지식, 이해, 적용 3개만 쓰죠. 이렇게. 그래서 특히나 지리적 분종평 중에서 지식, 이해, 적용은 잘 알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항정보표라고 나오는데요. 전에는 이것을 이원목적 분류표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 형태가요. 여기서 보면 문항 번호가 있고 정답이 있고 내용 영역 성취 기준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면 난이도라는 게 있으면 난이도가 상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어렵다고 생각되시나요? 쉽다고 생각되시나요? 어렵다고 아마 생각되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가성비라는 거 있죠. 가성비. 가성비가 좋다 그러면 뭡니까?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을 가성비라 하는데, 자, 앞에 나와 있는 가가 분모가 되고요. 뒤에 나와 있는 성이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성비가 높다 하면은 가격이 싸든지 성능이 좋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좋다 하면은 이것은 이제 성능이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럼 똑같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난이도다 이렇게 되면은 어려울 난자, 그 다음에 쉬울 이자 한자로 쓴 거죠. 그 난이 어렵고 쉬운 정도인데 어려움 대비 쉬움의 정도. 이것도 역시 가성비와 똑같은 이치로 해석을 해보면요. 자, 난이 분모가 되고 이가 분자가 됩니다. 그러면 난이도가 높다 하면은 난이 높은 건가요? 이가 높은 건가요? 이가 큰 거죠. 자, 그래서 높다 하면은 쉬울 이가 큰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다 한다는 것은 쉽다는 얘기가 되죠. 쉽다. 통과 백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과 백분율. 그래서 난이도가 상이면 통과 백분율이 높은 문제죠. 결국 쉽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일선 학교에서도 90%의 선생님들이
거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육학적으로 다 이게 이제 용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자, 이에 비해서 이제 그냥 이를 빼고 난도라는 게 있습니다. 난도. 자, 이 난도는요, 어려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체조의 그 양학선 선수가 뭐 공중에서 3회전을 하느니 뭐니 해가지고 고난도의 기술을 구사했다 그러죠. 고난도. 어려운 정도입니다. 이게 쉬운 게 없기 때문에 난도가 높다 하면은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항정보표, 즉 이원 목적 분류표는요, 평가 문항을 제작하기 위한 일종의 설계도고, 그다음에 이제 평가 문항을 제작하기 전에 문항 제작자가 참고하는 도표입니다. 그래서 이 문항 정보 문제를 만들기 전에 미리 문항 정보표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것에 의해서 문제를 만드는 게 문항을 제작하는 게 순서인데, 대부분은 이제 어려우니까 거꾸로 하죠. 그냥 문제를 바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문항 이원 목적 분류표를 만드는 거죠. 자, 각 문항이 어떤 내용을 평가하는지를 밝히는 내용 영역과 내용, 그 내용을 어느 정신 능력 수준까지 평가할 것인지를 밝히는 행동 영역으로 구성된 도표다. 그래서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이 성취 기준입니다. 성취 기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가 내용 영역 있고요. 성취 기준이 있죠. 각 문항이 어떤 내용을 평가하는지 밝히는 내용 영역. 여기 있죠.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성취 기준은 행동 영역입니다. 행동 영역. 그래서 타일러의 그 진술법에 보면은 내용과 행동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문항정보표의 효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문항정보표의 효과는요, 지식 이해 적용 등 각 교과에서 요구하는 행동 영역을 골고루 평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문항 분석표에다가 이제 배열을 하는 거죠. 지식에 대한 문항은 몇 개, 이해에 대한 것은 몇 개, 적용에 대한 것은 몇 개, 이렇게 이제 미리 정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 확인하는 거죠. 쉽고 어려운 정도를 이제 어느 정도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출제 형식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합쳐서 이것이 이제 과목 전체 문항에 대한 틀을 짜는데 매우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14학년도부터는 준거 참조 평가를 기본으로 하는 성취 평가제가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재는 성취 평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성취 평가제는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죠.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못하는지만 가리면 되는 겁니다. 성취 평가제에서 중요한 개념인 성취 기준은 학습을 통해서 성취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 등의 능력과 특징을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지필평가의 그 절차를 보겠습니다. 지필평가. 자, 절차는 출제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문항을 제작합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시행하고, 즉 시험을 보고 나서 채점하죠. 그래서 이제 성적 산출을 하고 평가 결과 및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점검 및 피드백, 다시 고칠 것은 고치고 더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평가 문항 제작 단계를 보면은요, 성취 기준의 체계화, 어떤 것을 성취 기준을 정해야 어떤 것을 평가할 건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문항 정보표를 작성합니다. 이원 목적 분류표. 근데 평가 유형을 선정하는 거죠. 어떤 형태의 문항을 만들어낼 건지, 그리고 나서 이제 문항을 출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항 제작자의 조건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목표와 교과 내용, 교육 과정에 대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육 목표, 교과 내용, 교육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면은 이것은 이제 가르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교수 학습 이론과 인지 심리학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학생 집단의 특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 번도 안 가르쳐 본 사람이 와서 시험 문제를 낸다면 이 학생 집단 특성을 이해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 내용이나 교육 과정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준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문항 작성법을 숙지해야 되고, 즉 문제 만드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되고요. 난이도, 변별도, 타당도, 신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항 제작자는 고등정신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 다음에 질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글로 표현하는 능력. 다른 사람의 조언을 경청하는 성품이 필요하다. 이것은 뭐냐면 보통 출제를 단독 출제는 지양하고 공동 출제를 하는데, 공동 출제를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문항 검토를 하면서 이것은 이런 것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냅니다. 이제 그럴 때 거기서 이제 내가 그래도 교직 경력이 몇 년인데 네가 그런 소리에 하면서 이제 그것을 잘 안 받아들이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조언을 경청하면서 그런 것은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성별이나 인종, 직업, 사회계층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즉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곤란한 거죠. 우리나라 정치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좌측으로 많이 쏠려 있는 사람들, 또 우측으로 많이 쏠려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치를 많이 그릇된 쪽으로다가 몰고 갈 그 경향이 높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편견이 좀 적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항 제작의 경험이 필요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문항 제작자의 조건이고요. 그러면 이제 좋은 문항의 조건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좋은 문항의 조건은요. 우선 평가 목적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평가 목적이 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이제 문항을 만들어야 되고요. 타당도가 높아야 됩니다. 즉, 잴 것을 정확히 재야 되고요. 신뢰도가 높아야 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네, 변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아주 쉬운 문제만 다 내면은 누구나 다 쓸 수 있죠. 어려운 문제를 내면은 다 쓰기 어렵습니다. 그런 변별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쉬운 것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고르게 이제 분포를 하는 것이 좋고요. 적절한 난이도가 있어야 된다. 쉽고 어려운 거. 그 다음에 문항에 사용된 문장이 명확하여야 한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하고, 특정 집단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문항의 형식 면에서 각 문항 유형에 따른 제작 지침에 근거를 해야 하고요. 문항 집필 지침에 준한 문장이어야 한다. 그래서 문항을 만드는데 실제 이제 조금 이따 해보겠지만 어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이제 맞춰야 된다는 거고요. 측정 오차를 유발하지 않도록 부정문에는 밑줄을 그어 주어야 한다. 즉 옳지 않은 것은 하면은 옳지 않은 하는 이 부정문 밑에 않은 밑에다가 밑줄을 그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다형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교 상담 시 학급 담임교사의 역할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부정발문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지선택형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학습 내용을 포함해야 되고요. 문항마다 질문의 내용이 단순하고 명쾌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항이나 답지의 서술이 간단하고 명확한 단어로 서술해야 되고, 가급적 긍정문이면 좋다. 즉 부정발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보다는 역할로 타당한 것은 이렇게 하라는 거. 타당한 것은 이제 긍정발문을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문항의 내용 중에
정답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간혹 어떨 때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정답이 미리 이렇게 암시돼서 이렇게 딱 보이는 게 있죠. 이제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럴듯하고 매력적인 오답지를 만들어야 된다. 오답이라서 확 차이 표시가 나면 안 되죠. 그럴듯해야 됩니다. 옳은 답지의 선택, 틀린 답지의 제거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지 않아야 된다. 답지만을 분석하여 문항의 답을 맞출 수 있게 하지 않아야 된다. 가능하면 답지를 짧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답지는 짧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길게 쓰지 말고요. 각 답지에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피하라. 자, 이것은 뭐냐면 이제 사지선다행에서 4개의 문항에 전부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문두로 올려야 됩니다. 문두. 물음에서 미리 물어보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피해야 되고, 답지들의 형태를 유사하게 만들고 유사한 답지끼리 인근에 배치해라. 답지의 길이를 가능하면 비슷하게 하고 짧은 길이 답부터 배치하라. 자, 여기서 이렇게 말로 하면 잘 모르니까 이것은 실제 만들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지에 만약에 논리적 순서가 있다면 논리적 순서에 따라 배치한다. 즉, 이 위에서 나온 것과 배치되는 내용인데요. 보통 답지는 1번 문항이 제일 짧고 2번 문항이 조금 길고 3번 문항이 더 길고 이렇게 해서 5번까지 되면서 이렇게 쭉 길이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데, 논리적 순서가 됩니다. 만약에 연도별이라든가 무게라든가 이런 어떤 그 논리적 순서가 있다면 이 짧은 길이부터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배열해도 괜찮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답지 중 모든 것이 정답 없음이란 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모두 정답 없음 이런 것이 하나씩 나왔었는데 이런 것은 쓰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답의 번호가 골고루 포함되도록 한다. 무슨 얘기냐면 오지선다형이 20문제를 출제했을 때 객관식으로, 자, 20문제 중에서 오지선다형이니까 1번이 정답인 것이 4개, 2번이 정답인 것이 4개, 3번이 정답인 것이 4개, 이런 식으로다가 정답의 번호가 골고루 포함되도록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아는 것만 쭉 답을 써놓고 답을 세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특정한 곳에 답이 유난히 적게 나왔다 그러면 그쪽에다 다 찍어버리면 맞출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정답의 번호가 골고루 포함되도록 하라는 거는 1번이 정답인 거, 2번이 정답인 거 이런 것들이 개수가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답형 문항을 보겠습니다. 자, 단답형 문항은 평가 문항을 제작하기 위한 일종의 설계도며 출제 전 문항 제작자가 참고하는 도표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답을 단답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능한 간단한 형태의 응답이 되도록 질문하고요. 직접 화법으로 질문합니다. 직접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있는 구절의 형태와 똑같이 내지 말아라. 채점하기 전에 정답이나 혹은 유사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냈을 때 나는 이것이 정답인 줄 알고 있었는데 학생이 전혀 다른 것을 써놓고 이것도 맞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찾아보면 그게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미리 이제 유사 정답이 될 수 있는 것도 준비를 하라는 거고요. 계산 문제의 경우라면 계산의 정확도나 절차 수준을 명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이 단위를 나타내는 수일 경우에는 단위를 미리 표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뭐 킬로그램이라든가 센티미터라든가 이런 것들요. 그다음에 이제 완성형 문장이 있는데, 자, 완성형 문장은 이렇게 해서 이제 괄호를 중간에 비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괄호를 채워놓는 건데요. 중요한 내용을 여백으로 합니다. 중요한 내용.
여백은 가급적 질문의 후미에 두도록 하라. 만약에 이 여백을 이쪽에 보면 여기 뒤쪽에 뒀죠. 이 앞쪽에다가 만약에 무엇을 여기 뭐 진술문이라는 것에다 괄호를 쳐서 빼버리면 앞쪽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앞쪽에 놓지 말고 항상 가능하면 뒤쪽으로다가 놓으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답이 가능한 단어나 기호로 응답하도록 질문하고요. 교과서에 있는 문장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채점 시 여백 하나를 채점 단위로 한다. 만일 괄호를 한 개 쳤으면 그 괄호를 2개 쳤으면 2개를 하나의 채점 단위로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서술형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위 수준의 평가 목표와 문항 내용이 부합되는지 이제 고려해야 됩니다. 평가 문항이 무엇을 묻고 있는지, 어떤 근거에서 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한계를 수험자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요. 평가하고자 하는 반응 이외에, 내가 생각했던 반응 이외에 다른 반응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미리 해봐야 되고요. 정답 이외에 다른 반응의 여지가 있는 경우 응답의 길이를 어느 정도 제한할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개의 문항 중 몇 개를 자유로이 선택해서 답을 하는 방식은 지양하라. 그러니까 몇 개 문제 놓고 5개 문제를 내놓고 이 중에 뭐 2개만 골라서 그냥 자유롭게 써라. 뭐 이렇게 해서 그 전에 그런 시험도 여러 번 쳐본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논술형 문항에 보면 논술형이기 때문에 무엇에 대하여 쓰시오 하면 안 되고 무엇을 논하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논하라. 그래서 복잡한 내용의 인지 여부는 물론 분석, 종합 등의 고등정신 능력을 측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논술형 문항의 지시문은 비교 분석하라, 견해를 논하라 등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술 형식은요. 질문이나 답지의 모든 내용은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글. 또 현재 시제로 표현함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시제.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했었다. 이게 아니라 뭐뭐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미를 뭐뭐 하시오. 뭐뭐 하시오는 이게 논술문이나 주관식 문항일 때는 두루 높이명이라 해서 뭐뭐 하시오, 구하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선다형 문항일 경우에는 불완전 문장의 물음으로 종결한다. 무엇을 고르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물음표하고. 이게 이제 불완전 문장이라고 합니다. 문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은 진한 글씨체나 고딕체로 인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나 절만 진한 글씨체나 고딕체 또는 밑줄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항 검토 시 유의사항은 학생의 입장에서 검토를 해보는 겁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이걸 봤을 때는 어떨까? 또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이의를 제기하여 확인하고요. 자, 문제 원하는 해당 교과 담당 교사들의 공동 출제임을 명시하고 검토하라. 즉 공동 출제, 내가 혼자 출제한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방어적 태도를 취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항의 검토인데 문제를 만들고 나면 4가지 측면에서 문항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자, 출제 전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문두, 물음, 답지, 밑에 답항들, 오답지 이렇게 4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출제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면 학교 교육 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게 문제를 출제했는가? 즉 문제를 학교에서 배운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문항 정보표에 맞게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전년도 문제나 참고서 문제 등을 그대로 낸 것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지나치게 어렵거나 지나치게 쉬운 문항은 없는지, 지나치게 세부적이거나 특수한 지식을 묻는 문항은 없는지, 난이도와 변별도는 적절한지, 그다음에 이념과 관련 있는 시의성이 강한 문제는 없는지. 자, 이념에 관한 건 내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두에 가서 살펴보면 정답 시비가 없도록 필요한 조건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가. 문두로는 그 문항을 얘기합니다. 문항 위에 물음.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나 참고서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않았는지, 정답에 대한 단서가 제공되지 않았는지, 부정문으로 표현된 문장은 긍정문으로 바꿔 묻는 것이 더 바람스럽지 않은지, 즉 부정발문을 가급적 피하라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보다도 옳은 것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오답지를 보면은요, 정답지에 비해서 너무 생소한 오답지는 없는지, 관점에 따라서 정답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오답지는 모두 물음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다음 매력도가 적절한지, 이런 거 살펴봐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답지를 보면은요, 답지 길이가 비교될 정도로 너무 다른 것은 없는가. 즉 오지선다형에서 4개는 모두 보통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길이가 굉장히 유난히 길은 게 있으면 모르는 학생들은 그런 것을 찍게 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영어 시험을 볼 때 잘 모르면 유난히 길거나 유난히 짧은 것이 답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늘 그런 것을 찍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지 길이가 너무 다른 것에 비해서 특이하게 길거나 특이하게 짧은 것은 내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문두나 답지에 문장 표현이 불필요하게 장황한 것은 없는지, 그 다음에 관점에 따라서는 오답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답지끼리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논리적 순서에 따라 배열됐는지, 정답의 위치가 특정 번호에 집중되어 있지 않은지, 그 다음에 이제 복수의 답지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요소로 인해서 정답의 단서가 되는 것은 없는지, 이렇게 문항을 갖다가 이제 검토를 해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이어서 출제 문항 작성하는 실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